자, 그러면 이러한 국민연금을 어떻게 최대한 더 늘려서 받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추후납부입니다. 이제 보통 맞벌이로 이미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됐으니까 이런 고민이 굳이 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두 분 중에 부부인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근로소득을 계속 창출을 하셨지만 그분은 한 분은 예를 들어서 결혼과 동시에 또는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다 관두신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국민연금들이 가입 기간 10년이 채 못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는 타실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첫 번째 요건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국민연금을 타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자체는 상품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유리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 노후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과연 무엇로 먼저 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혹시 국민연금에 더 가입할 여지가 없는지를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벌이이신 경우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이제 납입을 하셨다가 중단된 상태라면 그걸 추후납부를 통해서 살리실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낼수록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환급률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많이 넣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살려놓으시고 국민연금으로 받으시면 두 분이 동시에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노후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납부를 기억을 하셨다가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노후 은퇴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이 있습니다. 임의가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국민연금 납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외에 18세 이상이면은 이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그냥 나는 국민연금에 내가 내서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으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국민연금에 가입될 길이 열려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입할 여지가 있으시다면 다른 사적연금 상품에 그 연금을 넣어서 노후생활비를 이제 연금을 타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연금 자산 관리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했는데도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나는 조금 더 이제 가입기간이 오래 넣을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도 얼마든지 가입기간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적연금 상품을 고민하시기 전에 본인이 노후생활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조금 늘리는 방법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추가로 가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 고려할 요소인데요. 이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받으시다 사망하신 경우에 너무 조기에 사망하시면 받으신 것도 없는데 조금 억울하시겠죠. 대신 그 유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유족들한테 유족연금 형태로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에 따라서 틀린데요. 최대 2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본 연금액의 6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다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한테 60만 원의 유족연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노후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죠. 남은 유족들한테. 그럼 국민연금 부부 가입할 때는 유족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국민연금 맞벌이를 하다가 한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내가 받던 노령연금에 나는 받고 싶어 라고 하실 경우에는 한 분 사망한 분의 유족연금과 정해진 유족연금의 다시 30% 그러니까 애초에 그 유족연금이 60%라고 그랬으니까 그 유족연금의 다시 30%면 원래 다른 사망하신 분이 받던 그 연금액의 18%가 되겠죠. 그 금액을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을 받으신 분과 20만 원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 100만 원을 받으신 분이 사망하실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이 유족연금이 60만 원이니까 본인이 받는 거에 이거 18%를 해도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시니까요. 근데 반대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던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냥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을 계속 받고 유족연금의 30%를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맞벌이라고 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걸 미리 예단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가구 구조 측면에서 이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황혼이혼
이런 것들 고민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혼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으신 경우에 어떤 따로 연금을 가입돼 놓으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분이 나이 들었을 때 노후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연금 제도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내내 그 혼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절반에 대한 권리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다가 이제 30년간의 그 혼인 생활과 가입 기간이 똑같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가 그 분할연금으로 청구를 하면은 50만 원을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떠한 이혼 재산과 관련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참고를 해서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는데 혹시 이혼을 하면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분할연금을 말씀하시면 연금액이 꽤 많이, 국민연금 꽤 많이 받으니까 이혼하면 큰일 나겠네, 와이프한테 잘해야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사실은 남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이혼 여부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입니다. 이 기초연금은 이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액이 일정 이상 하위인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국가복지제도인데요.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시고 국내 거주하시면서 만 65세 이상이면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이제 기초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못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액과 선정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단독 가구,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최대 30만 7,5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49만 2천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최저 생계기가 50만 원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저 생계에 근접한 그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소득 하위 70%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게 집이 있거나 자산이 있으시면 생각보다 이 금액을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과 현금, 월급, 뭐 소득, 모든 소득과 재산을 다 반영을 해서 소득 인정액을 산출을 하고 그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이 범주 내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0만 원, 부부가 기준으로 월 288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으시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웬만한 지역에 집이 있으시다, 사실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소득 하위 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자산의 여유가 있으신데 그분들까지 지원하는 건 복지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택연금입니다.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제 국가복지제도로서 운영하는 제도고요. 주택연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이 있으신 분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상 특히 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가구주의 재무 구조를 보면 80% 이상이 부동산, 또 거주 주택에 대부분 몰려있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현금은 적고 집만 있다면 집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대출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기 모기지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사적 금융기관, 은행이나 뭐 다른 그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기지론도 있긴 하지만 그 모기지론은 사실상 복지제도로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운영을 하는 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고 주택금융공사가 그거를 보증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현황을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9만 명 좀 넘게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평균 연령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72.3세, 그다음 평균 지분이 월 109만 원, 그리고 평균 주택 가격이 3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근과 같이 요즘은 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기조로 접어들었죠. 사실은 이렇게 주택 가격을 하락하는 것에 대비하기에는 이 주택연금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주택 가격이 높을 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도 그 연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책정된 연금을 계속
드리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연금은 사실상 요즘 같은 주택 하락기에는 주택 가격의 하락을 조금은 해지해주는, 다시 오르게 되면은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주택을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기에는 약간 대비가 되면서 상승기에는 열려있는 그런 구조라서 주택연금이 이제 가입 대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활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여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부부 중 한 분이 55세는 넘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요.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되는데, 주택 가격은 사실은 지금 이거를 요즘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9억 원을 넘어서는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주택연금의 니즈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가입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 이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한 주택 팔면 가능하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입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자산이 조금 연금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도 부족해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시면은 조금 그 부족한 현금 흐름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주택연금의 장점으로는 일단 내가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배우자까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기준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연금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보증해서 연금 지급을 계속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상속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연금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왠지 이제 그냥 사적인 관점에서, 금융기관 관점에서는 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될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주택연금은 약간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그 더 나간 연금액에 대해서 그 남은 상속인들한테 환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주택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연금액이 더 많더라도 그게 그 상속자들한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더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았는데 두 분 다 사망을 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 상속자들한테 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방으로는 열려있고 하방으로는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다. 최근에 도입된 자료 중에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그냥 이제 대출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요, 신탁 계약에 따라서 신탁 등기를 해서 담보로 주택을 제공을 하고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타시는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자산이 집밖에 없는데 이제 그 집의 소유주가 사망을 하셨을 때 이제 집은 상속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상속재산을 이제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분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부분에서 부모님,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어머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집을 일단 놔두겠다, 나중에 분할해서 받겠다, 뭐 분할 등기를 한 다음에 그냥 나눠 받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 분할해 주세요 하면은 어머니는 당장 살 집이 없어지시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예방을 하고자 신탁 방식으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이 계약을 유지한다라고 정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자녀분들이 이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싶어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택연금 세대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은 주택연금 받는 금액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농어촌 특별세 면제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주택 대출 받을 때 이제 저당권 설정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런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다든가, 그 다음에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꼭 챙기셔가지고 다 이거를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은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떠한 재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은퇴 시점에 대해서 이 주택을 과연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거의 주택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있는 건데요. 사실은 주택금융공사가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주택연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담보대출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주택을 구입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노후 생활비에는 문제는 없겠는데 이자나 원금 상환 비용에 부담이 된다. 이럴 경우엔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 신청을 해서 그 담보대출 금액을 일단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유지를 하면서 가면은 이런 주택연금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이자나 이사상환 부담을 확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럼 나중에 노후에 은퇴 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연금에는 주택
구입에는 많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실 내가 이 목돈을 투자했을 때 나의 노후 자산에 꼭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나는 받을 거니까 주택연금 사전제약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주택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사도 나중에 이 집을 나의 어떠한 그 주택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애자산 관리 관점에서 경제생활 활동하는 기간에는 담보대출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게 바로 이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택이나 저가형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조금 더 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싼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서 조금 더 동일한 주택 대비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챙겨셔서 주택연금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씀드린 연금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적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파악하기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바로 연금 소득을 한눈에 할 수 있는 통합연금 포털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연금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걸 수시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 그걸 이 통합연금 포털을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본인의 연금 자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